이제 엔비디아 칩 중에서도 지금 하는 인공지능 칩 같은 걸 수주를 하려면 결국 되게 고급 패키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왜 잘 되는 거냐 하면요, 이 칩이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더 싼 값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소 기술들이 붙은 거예요. 이제 결국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제조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사실 그 TSMC 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려워도 계속 좋은 어떤 업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비메모리를 해야 돼, 이런 어떤 이유가 사례가 네. 됐던 건데 요즘 TSMC도 많이 힘든가 봐요. 아 근데 이거는 TSMC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팹리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팹리스가 칩 만들어줘 하면 만드는 건데, 지금 이 메모리, 예를 들면 지금 메모리 수요 감소가 메모리 아끼는 기술이 나와서 일어난 건가요, 이거? 아니죠. 수요가 줄어서. 그냥 전자제품을 안 사는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예를 들면 CPU, 뭐 혹은 AP, 그리고 메모리, 뭐 각종 기판 이런 게 잔뜩 있을 건데, 그러면 TSMC만 계속 좋을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퀄컴 같은 회사들도 그 자기들 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실적 발표에서. 재고가 얼마치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근데 이게 퀄컴만 그렇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퀄컴은 그래도 이번에 갤럭시 같은 게 잘 돼서 아마 상대적으로 재고는 양호했을 텐데도 재고 이야기를 언급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도 팔 수 없다면 덜 받아와야 되죠. 그럼 당연히 TSMC도 문제가 생기겠죠. 전 이건 당연히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도 그 판매 예상치를 줄여서 잠깐 생산 쉰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어렵다, 그러면 TSMC도 같이 어려울 것으로 업황이 이렇게 네. 보는 게 타당하겠군요. 예, 물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확 밀리거나 디램 2, 3등이 됐다, 혹은 새로운 디램 1등 회사한테 이제 막 두드려 맞는다 이러면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결국 디램 업황 그 자체니까 지금 봤을 땐. 참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버핏이 옳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그 TSMC 팔고 나갔으니까.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우리가 그 버핏이 단타를 쳤다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아, 물론 뭐 지리적 위협, 예. 그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팔았다 생각했는데 어쨌건 성공적이긴 한 고가에 거죠. 팔았네. 그렇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마 진짜로 단타 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역시나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주식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하긴 이거는 네. 그 우리가 보통 사이클,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 사이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사이클을 잘 타서 투자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러한 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 이런 면이 좀 대신 이제 파운드리는 좀 더 스무스하게 변하죠, 매출이. 왜냐하면 파운드리에 일단 설계를 맡겨놓고 제품을 받기로 하면 계약도 해야 되고, 이거 그 디램처럼 회사를 막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같이 가격 경쟁하는 상황에 오는 점유율은 바뀐다고 막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죠. 디램 회사들. 그렇죠. 그런 얘기했는데 파운드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혹은 이제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경기 민감주 네. 이런 상황에서의 그럼 우리가 소부장 가운데서는 어떤 분야를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되게 또 궁금하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의 측면에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 기업들이 10% 오를 때 그 밑에 잘만 발견하면 그 몇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뭐 항상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저 개인은 그런 거를 일일이 파악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근데 예.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패키징에다가 많은 투자를 아, 예, 하겠다 예.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패키징이 왜 부각이 되는지, 왜 그와 관련해서 뛰어난 어떤 그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우리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지, 그들의 포텐셜을. 일단 그 패키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게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나노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럴수록 비싸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한 번 넘어가면 한 50% 싸졌다 그러면 지금 뭐 50%씩 싸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가격 절약이 좀 힘든 거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 그러면 칩도 나눠 갖고 그 칩 안에서도 미세 공정 넘어가면은 많이 그 크기가 줄어드는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많이 안 줄어드는 부위도 있고 그래요. 칩 안에. 그리고 칩의 어떤 부위는 워낙에 자주 가동되기 때문에 전성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칩들은 어떤 칩의 부위는 그러니까 이제 칩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칩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끼케야 뭐 1분에 한 번씩 켜지는 그런 부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미세 공정 너무 비싸니까 가장 그 미세화 했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장 미세 공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들 있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부위들은 옛날 공정으로 만든다 합치자. 뭐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 패키징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옛날처럼 이제 무어의 법칙을 가도 가격이 많이 싸지는 않으니까 좀 더 그 비용을 아껴보려는 노력인 거죠. 이제 그래서 패키징들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칩 설계 네. 이것이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또 패키징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투자에 집중할 정도면 예.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분야들을 이해해야 될지 이 워낙 기술적인 분야라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되게 딱 짧게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엔비디아의 그 지금 1000만 원짜리라고 했던 GPU, A100 GPU를 보면요. 그 HBM이 6개인가 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칩이 가운데 있고 HBM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껴져 있거든요. 근데 HBM은 비싼 메모리인데 얘 특징이 뭐냐 하면 연결을 많이 달아줘야 돼요, GPU랑. 그래서 제가 고성능 메모리랑 고성능 칩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놓냐 하면 밑에다가 또 실리콘 웨이퍼를 하나 놓고요. 네. 그 위에다 GPU랑 메모리를 막 늘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미세한 연결들을 반도체 만드는 기술과 비슷하게 막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노리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용 칩이고 그쪽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비싼 패키징 쪽 그런 거 하는 쪽을 알아봐야죠.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웨이퍼 위에다가 칩을 올려서 하는 패키징 이런 기술들이 있나 그런 걸 찾아보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밝혀져 있는 어떤 행보나 그들의 말들을 투자 계획을 보면은 지금 단순하게 그 패키징 쪽에서의 원가 절감, 그러니까 반도체 그 고성능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더 추가될 테니까 거기에서의 원가 절감을 위한 패키징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칩과 칩을 합쳐야 되니까 말씀드렸지만 HBM 같은 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D램과 칩 연결로 하면 포텐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칩은 한 핀 70 몇 개 있는데 이거는 1000개가 넘거든요, 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금속 선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요 메모리랑 반도체를 연결할 때도 그 반도체 제조 기술에 가까운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따로 만들고 밑에다가 판을 붙여갖고.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패키징 요것을 좀 우리 다른 말로 후공정 뭐 이게 같은 말이죠. 이 후공정 업체들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에 기술력은 참 뛰어나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뭘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냥 매출이 크니까 잘하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그 웨이퍼들을 다룬다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사실. 웨이퍼를 다룬다? 예, 그러니까 그 와이어 본딩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 다르고 이제 삼성전자 어떤 고객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엔비디아 칩 중에서도 지금 하는 인공지능 칩 같은 걸 수주를 하려면 결국 되게 고급 패키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고급 패키징 중에 제일 비싼 형태 기술이 있나 이런 걸 볼 것 같아요. 그 패키징의 기술, 이제 말씀대로 어떤 그 초미세 공정에서의 그 비용을 절감하는 그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그 조금만 좀 세분화해서 왜 그 기술이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봐 주실래요? 그래요. 뭐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칩이 있잖아요. 네. 칩이라는 건 안에 사실 소자만 잔뜩 있고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왜 잘 되는 거냐 하면요. 이 칩이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칩이 되게 잘 되려면, 그러니까 이 칩이 최대의 성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그 최대 연산력만큼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정보는 메모리가 보내주고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그 GPU가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얘들을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기판에다가 그냥 선을 그려갖고 연결을 해요. 연산 칩이랑 메모리를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도 높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많이 개발을 한 거죠. 그중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구리도선으로 연결하는 대신 그 아예 웨이퍼를 밑에 놓고 그 위에다가 칩 두 개를 놓고 웨이퍼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얘네를. 왜냐면 원래 웨이퍼 안에도 그 금속 배선이 있거든요. 금속 배선 만드는데 그렇게 금속 배선을 만들면 반도체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 수천 개를 굉장히 작은 면적에 막 찍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결의 밀도도 높이고 거리도 짧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 그래요. 그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400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거를 뭐 적용할 것이다 내년도에. 근데 이것에 새로운 그 패키징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그 TSMC의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제가 거기까지는 딱 트랙이 안 돼 있는데 고개를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근데 모바일에 쓰는 패키징이면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은 아니고 아마 그 패키징 과정에서 효율성에 관련한 것들일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기술의 그 다양성 차별화 요거겠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처럼 고성능 칩에 그러니까 패키징의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성능 칩이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굶으면 안 되니까 고성능 칩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싸게 하는 패키징이 있고 이제 인텔처럼 그냥 칩 몇 개 좀 적당히 통신하는 칩들을 그 하나로 뭉치기 위해 하는 연결이 있고 모바일 쪽처럼 그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잔뜩 아끼기 위해 하는 패키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쪽 매출이 더 클 거야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죠, 이제. 네, 그렇군요. 요즘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 말아져 뭐 이 정도만 따지다가 이제는 뭐 삼성전자의 패키징 업체 투자 얘기 뭐 이러저런 얘기가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시장 확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아랫단 더 깊숙이 자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뭐 어지럽긴 해. 왜냐면 이게 쉬운 분야가 아니라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근데 기술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아 여기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 옛날에 반도체 기술 할 때는요. 진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노광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초점 거리만 막 바꿔도 칩이 작아지는 시절이 있었대요. 원래 칩이 이만한데 렌즈 위치만 바꾸면 더 작은 칩 나오는 거죠. 그럼 회로는 그대로 그려지고 크기는 줄었으니까 그냥 원가가 확 좋아지잖아요. 뭐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보면은.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고 그 다음엔 그 빛에서 간섭 패턴이라는 게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간섭 패턴을 없애려고 OPC라는 걸 막 해요. 그 OPC에서 또 위기가 끝났냐? 그럼 계속 뭔가가 계속 들어와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인텔은 그 CPU 그 소자의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크기는 줄어도 거기다 뭐 스트레인드 실리콘 이런 걸 써서 속도를 막 높여요. 뭔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어쨌든 막 뭔가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치열한 노력.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 어떻게 보면 더 싼 값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소 기술들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EUV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패키징도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그다음에 그렇죠 이쪽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우리가 관심 쏠리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도 큰 회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또 주가도 많이 뛰기도 하고 근데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게
거품이 꼈다 해서 또 빠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국내 기업들 중에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여기도 설계를 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설계 회사로서는 사실 덩치가 작진 않은 회사예요. 이제 나머지 회사를 보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그 아예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잡고 있어요.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칩은 그 쓰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칩들은 제가 1, 2년 정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칩의 상대적인 성능이 안 올라도 쓰던 사람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 쓰던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그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 게임을 설계한다든지 게임을 만든다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학습한다든지.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그 다음 세대 엔비디아 칩 쓰면요. 제가 그 인공지능 학습하던 컴퓨터가 프로그램은 다 그대로인데 그냥 인공지능 학습 속도만 빨라지잖아요. 공짜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한국에 사실 없다고 봐야죠. 저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 대만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가 없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그 이제 뭐 지원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뒤를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됐던 이유가 CPU를 안 되는 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이제 지금 엔비디아 칩으로도 안 되고 인텔 CPU로도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나오면 한번 레벨업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말하기엔 되게 이르죠. 이건 좀 운이 작용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스템 네. 반도체 설계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뭐 투자는 우리가 보통 막 기계 설비를 늘리고 연구 인력 늘리고 이 정도? 그런 것보다는 연구 개발 위주가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엔비디아를 보면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칩 설계하는 회사도 많고 뭐 사업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최종 사용자는 한 번씩 만들어야 돼요, 칩에.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칩이라는 게 제가 만들어서 잘 만들었는데 고객이 없어서 못 팔았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는 원래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해낼 수 있게 된 건 정말 멀리 가면 한 8, 90년대까지 가요. 원래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카드 이제 우리 VGA라고 모니터에 화면 표시하는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원래 그런 일을 하던 회사인데 얘네들도 나름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픽만 하지 않을 거야 해서 이름도 GPU로 바꾸고 쿠다라고 부르는 이제 좀 GPU를 통해서 뭔가 하기 쉽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도우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란 기술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캐나다에서 인공지능 하던 사람들이 가져다 쓴 거예요. 쓰기 편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갖춰지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칩을 만들고 다른 용도로라도 쓰는 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개발해 놓은 요 제품에 대해서 칩을 예. 아마 그 시절에 엔비디아 칩으로 인공지능 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성능이 왜냐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도 성능은 높은데 쓰려면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원래 CPU에 하면은 도라는 가거든요. 아, 네. 근데 CPU에서 돌리던 그 모든 프로그램을 엔비디아 GPU에 맞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쿠다 같은 게 있으니까 해볼 만은 했던 거죠, 그때. 그리고 해놓고 나니까 CPU 쓸 때보다 뭐 8배, 9배씩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다 글로 몰려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아무도 한 번도 안 써본 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써야 아 저렇게 써서 저 정도 나오나 네. 보다. 누구나 네. 누구나 자기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다만 그러니까 어딘가 써놓고 누가 나는 좀 다른 목적으로 쓸 건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래픽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연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물론 엄청 고생을 하겠지만 쓸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러한 식으로 했다,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의 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그런 어떤 수요, 네. 삼성전자의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설계와 그다음에 후공정 같은 경우.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제 이런 거는 근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가 됐건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도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도 결국 소프트웨어 회사가 선택한 거죠. 이걸로 인공지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나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칩을 설계하기 위한 파운드리, 제조하기 위한 파운드리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메모리도 막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칩을 따로 설계하는 회사들은 삼성전자에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한번 비즈니스를 해봐야죠. 네. 이걸로 하면 어떤 일들이 된다. 기존 칩으로는 안 된다. 그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밸류체인, 그 다음에 예.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되게 요소 기술 합쳐지는 게 많아졌어요. 몇 년 동안. 특히 패키징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절반쯤은 좀 그 고성능 그 칩들, 엔비디아 같은 칩이 끌어당긴 감도 있고 어느 한쪽에선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가 어려워서 그런 감도 있고요. 결국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제조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7나노에서 5나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3나노 얘기가 네. 나오고 그 요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의 패키징 기술들이 계속 네. 새로운 게 적용되는 거를 할 만한 어떤 기술을 가지거나 가능성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자꾸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그런 기술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챗GPT와 관련해서 예. 이거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사실 그 검색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빙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자꾸 챗GPT 4까지 나오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걸로 어떻게 메타버스가 달라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 네. 그냥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GPT는 말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뭔가 좀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쓰기에는 좀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게임의 대사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는 있죠, 이걸로. 근데 이걸로는 제가 지금 당장 뭔가를 제어하거나 뭐 인공지능 움직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 발언의 맥락을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메타도 그 인공지능 예. 나왔잖아요. 이러한 쪽을 통해서 음성으로 예. 그 필요한 메타 세상, 그러니까 확 광활한 그 메타 세상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동작이 사라지고 말로써 지시하면서 딱딱딱딱 그 채워지는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빠르게 구현되지 않겠느냐. 근데 메타가 했던 메타버스가 그 UI 막 조작하는 게 힘들어서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컨텐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요거에 의해서 예. 편리하게 쉽게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제가 메타버스를 잘 모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죠. 이거를 제가 알아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원하는 컨텐츠 종류가 뭔지 이거부터 보고 그게 과연 GPT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인지 이거부터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구찌샵이 있으면 좋겠다고 믿는 거라면 얘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거 디자이너 하나가 해주면 되지 그거는. 아니 저기 한번 그 우리 그 뭐죠 이 메타버스 이 네. 챗GPT 이 AI가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스터디 좀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하죠. 뭐 고민은 해봐야죠. 네, 뭘 이런 얘기가 좋아요. 모두가 이렇게 네.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의견까지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투자자 정확히. 입장에서 근데 참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머신러닝이 잘 되면요. 사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강자기도 한데 그래픽 강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의 설계 역량이 그래픽과 인공지능 중 어디로 가겠어요? 인공지능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믿는 것 중에 메타버스가 그래픽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쪽은 또 멀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네네.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지 선택을 그렇죠. 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뭐 거니까. 이런 것도 의견뿐이니까 많은 분들 여기 많이 좋은 분들 출연하시니까 많이 듣고 그냥 틀린 건 틀렸고 저게 맞구나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글쎄요. 싶어요. 하여튼 같이 또 한번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시죠. 예. 네.
이제까지 AI 혁명의 미래 저자시죠 정인성 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